구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세 가지인 거죠. 보형물의 모양, 내용물의 종류, 겉표면의 종류. 맨 처음 몸 안에 넣어서 유방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보형물이 실리콘 겔 보형물이에요. 이런 형태의 보형물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뭘 넣을 건지, 젤이라는 건 액상 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보형물들이 좀 사용되다가 보형물이 파손되면서 젤이 누출됐을 때 인체에 좀 흡수도 되고 어떤 인체 질병이 발생되는 걸로 보고가 돼서 액상 실리콘 젤을 사용한 보형물은 금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식염수 보형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재료, 터져도 흡수되면 내 체액하고 똑같은 이제 식염수 보형물의 가장 큰 문제점, 단점, 촉감 부분. 이게 물주머니다 보니까 약간 출렁거리고 빠그락거리는, 또 하나는 조금씩 새 나가서 나중에 되면 꺼져 버린다든지, 이게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는 안전하지만 뭔가 촉감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 안에 내용물을 다시 실리콘이지만 예전처럼 액상 젤이 아니고 좀 점도가 있는, 끈적여서 어디 퍼져나가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코이시브 젤이라는 실리콘 보형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코이시브란 뜻이 점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형물이 지금까지 재료 면에서는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이에요. 이제 스무스와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겉을 싸고 있는 표면 처리를 매끄럽게도 하고, 어떤 보형물은 만져보면 이렇게 거칠게 굴곡이 있는 거죠, 표면이. 이렇게 만든 보형물을 스무스와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는 그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의 거친 부분을 더 마이크로하게, 작게, 만져봤을 땐 잘 모르게, 현미경으로 봐야 이렇게 좀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맨 처음 보형물을 만들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는 1세대죠, 원시적인. 이 보형물을 가장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이 보형물의 단점이 있었던 거죠. 이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서 부형구축이라는 합병증. 근데 그 합병증이 이 스무스 보형물에서 좀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유를 생각해 보니 표면이 매끄럽다 보니까 이 매끄러운 표면을 중심으로 섬유질 피막이 길게 쭉쭉 평평하게 생기는 거예요. 두껍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형물의 표면 처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같은 실리콘 외피인데 그 실리콘 외피를 표면을 거칠게 형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텍스처 보형물이에요. 편리하기도 하고 구축률도 낮고 보형물의 움직임도 적고 텍스처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텍스처 보형물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액종이라는 거예요. 물이 차더라는 거죠. 가슴에 텍스처를 넣었더니 아무래도 표면적인 넓으니 여기에 세균들이 안착을 해서 아주 미세한 염증을 일으킬 확률들이 높다라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된 희귀암의 발생, 그런 장액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그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처 보형물들은 2, 3년 전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 틈새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형물이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을 거칠게 하는 거는 갖고 싶은데 너무 거칠어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세균 감염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그걸 조절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마이크로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는 텍스처가 인기가 좋으니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텍스처에서 희귀암이 발생한다고 이런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이름을 버렸죠. 스무스 파인이라든지 벨벳 타입이라든지 스무스 타입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클래식한 스무스 보형물이 다시 인기가 좀 높아졌고요. 이유는 안전하니까. 오래 써봐도 ALCL이라는 희귀암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니까 다시 인기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런 과거의 마이크로 텍스처로 불리던 새로운 타입의 스무스 보형물들은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보형물들에 비해서는 약간 표면이 더 발전돼 있고, 하지만 이런 보형물들은 아직 검증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환자분들이 생각되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크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보형물의 모양 가지고도 구별을 해요. 보형물의 모양이 그냥 둥근 형태를 라운드 형태. 보형물 모양을 이미 이렇게 가슴 모양처럼, 영어로는 이제 아나토믹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방울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용물은 코이시브 젤이고 다만 모양이 물방울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 물방울 보형물은 단점 중에 하나는 보형물이 돌아버리면은 모양을 잃거나 모양에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물방울 보형물은 스무스 타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모두 텍스처 타입으로만 나와 있는 거죠. 텍스처가 인기가 있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물방울 보형물을 아무 문제 없이 써왔지만 희귀암이 발생한다는 이슈가 생긴 이후로는 물방울 보형물은 이제 쓰기가 좀 어려워졌죠. 지금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젤들은 코이시브 젤이고 모양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겉에 외피는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한다. 구형 구축이 온다. 그래서 스무스를 안 썼는데 다시 또 구형물을 스무스를 쓰겠다면 구형 구축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병원에는 김 원장은 간수를 많이 하지만 스무스 써도 구형 구축이 잘 안 오거든. 그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이제 구축이 왜 오느냐, 저는 그게 스무스였기 때문에 구축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축의 원인이 지금은 어떤 감염, 출혈, 수술에 거칠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찾고 있지, 결국은 지금 현재 스무스 보형물을 쓰고 있지만 구축률이 낮은 거는 예전보다 더 나은 수술적인 환경, 수술적인 기술들, 어떻게 하면 구축을 피할 수 있는 감염원들을 피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술 프로시저들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가장 많이 원하는 가슴 크기가 있나요? 평균적으로는 뭐 C컵이 제일 많고, 그러면 가슴 성형을 하면 환자들이 원하는 그 크기에 딱 맞춰서 그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성형을 하면은 할 수 있다. 성형 기술이 좋으신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모양과 크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큰 오해인 것 같아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골격, 피부 상태, 기존의 가슴 모양, 똑같은 상품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그래도 한계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돼? 고집. 근데 환자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는 뭐 얼마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자기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게 의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어떤 집착하는 거는 현명한 환자 입장은 아니다. 맞니? 네. 그렇다네요. 몇 cc를 넣을지 이제 말씀 안 하신다는 말이 네,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가슴폭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300을 넣었는데 왜 저는 250밖에 안 들어가요? 라고. 그거는 보형물이 내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겉을 싸고 있는 내 피부라든지 유선 조직, 근육의 양이라든지 늘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게 환자분마다 조건이 다 다르죠. 또 굉장히 중요한 골격, 새가슴이 심하다든지 오목가슴이라든지 평평한 가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위에 얹혀져 있는 피부 조직이 어떻게 보형물을 표현해낼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간신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볼륨을 바꿀 여지가 생기는데, 미리 환자분한테 어떤 볼륨을 이야기를 했다면 대개 수술자는 그 볼륨을 넣게 돼 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어도 그 볼륨을 넣고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환자분한테는 저는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신에 제가 환자분한테는 꼭 어느 정도 가능한 최종 컵 사이즈는 말씀드려요. 많이 넣으면 더 비싸거나 적게 넣으면 더 싸거나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볼륨을 선택했을 때 저한테 유리할 거는 없죠. 예, 환자분한테 최선의 결과.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이즈가 가장 예쁜 가슴 사이즈다. 체형에 따라 달라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면 저는 풀C컵이 가장. 근데 크기예요? 감촉이에요? 크면 감촉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슴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 촉감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크기와 촉감은 어떤 최적점이 있을 거예요. 그 환자에 맞는 최적점을 찾아야겠죠. 그게 환자분이 볼륨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환자가 좀 자기 취향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크게 해달라고 하면 원장님은 보통 어떻게? 저는 당연히 제 기준에는 무리라고 말씀드려요. 해준 적은 있잖아요. 연예인이어서. 거기까지. 성형외과는요, 일단 1순위가 환자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고객 만족. 환자의 어떤 사이즈 요구나 이런 걸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는 촉감을 버려도 좋으니 어떤 크기를 꼭 원한다면 무리가 안 되는 한도까지는 맞춰주는 게. 주관적인 만족이니까요. 옛날에 그 연예인 한 명 수술했는데 가슴을 되게 크게 했어요. 그때 김 원장님도 하지 말래요.
그죠. 연예인 얘기. 환자분들이 수술하는 가장 큰 목적이 크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데 수술의 만족도는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크기와 모양, 촉감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환자분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사이즈를 조율을 하는 게 가슴 수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선택하고 있는 보형물 3개를 고르면 모티바, 멘토, 세빈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와서 환자분들이 보형물에 대해서 만져봐요. 만져보고 미묘한 차이를 느끼죠. 이게 촉감이 좀 더 단단하고 이건 조금 더 부드럽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가슴의 촉감이 수술 후 가슴 촉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오산이에요. 결국은 수술에서 어떤 피막이 생기고 어떻게 수술이 돼서 얇은 쪽으로 조직이 덮어지는지 두꺼운 피부로 보형물 덮고 있는지에 따라서 감촉이라든지 만족도 차이를 느끼는 거지, 보형물의 어떤 촉감, 필링, 감촉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내가 내 가슴을 만지는 촉감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 보형물이라는 거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모양이 둥근 형태냐 물방울 형태냐. 두 번째, 표면이 질감이 매끄러운 스무스 타입이냐 거친 표면이냐. 세 번째, 내용물이 코이시브 젤 타입의 실리콘 젤을 쓰느냐 식염수를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형물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브랜드들이 여러 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은 둥근 형태의 보형물이고 표면은 스무스 타입을 쓰고 있고 내용물은 코이시브 젤을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브랜드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결과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결과에 차이를 내는 거는 수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 2가지가 거의 저는 95% 이상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환자는 그냥 한 걸로 고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보형물 회사마다 나오는 타입이 좀 다를 텐데, 지름, 높이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 체형에 맞게 선택을 하려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브랜드가 좋고 어떨 때는 이 브랜드가 좋은 거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에 힘이 없고 출산하고 처진 분들은 조금 더 탱탱하고 힘이 있는 보형물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마냥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보형물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사실 보형물을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보형물을 환자분에 넣을지는 의사의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자는 브랜드의 가치만 보고 나 제일 비싼 브랜드니까 모티바를 하겠다, 또는 FDA 승인이 있는 멘토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조건, 내가 원하는 가슴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선생님한테 이걸 내가 써도 괜찮겠는지 물어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크게 환자분들이 알러간 이슈, 벨라질 이슈를 겪으면서 안전성 부분에서 객관적인 크라이테리아가 뭐냐, 난 FDA 승인이라고 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FDA라는 거는 미국 식약처, 가장 그러니까 따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FDA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메리트지만 FDA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다 보장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러간 이슈로 알고 있는 텍스처 보형물 이슈는 FDA 승인이 있던 보형물들입니다. 알러간은. 그래서 반드시 FDA가 모든 안전성을 배변하지는 않는다.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보형물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궤변인 것 같아요. 환자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지금 출시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어떤 브랜드가 조금 더 어울릴 거다. 그거는 수술을 해본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수술하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 후에 보형물이 결정이 되어야지, 환자분이 나 이 회사 보형물 몇 cc로 넣어주세요, 이거는 옳지 않다. 보형물 브랜드는 수술하실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옳다. 근데 사실 실리콘 제거 수술 내가 하면서 느낀 거지만 실리콘이 생각보다 제 위치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미간을 흔들면 흔들리는 코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리콘 보형물이 코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거는 층을 잘못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의 위치가 골막하에 정확하게 잘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밀면 일로 가고 이렇게 밀면 일로 가는, 아 이거 난 잘못 들어있으니 이걸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빼고 층을 다시 만드는 거야.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고정을 해주면 실리콘이 잘 안착을 해요.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 저는 재수술 받아서 교정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형물하고 사람 몸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보형물에 비해서 포켓이 너무 크다든지 이러면은 피막이 생겨도 만지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코뼈라는 이런 3차원적인 구조물 위에 보형물이 둥둥 떠 있는 느낌의 포지션을 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이 움직임이 생기게 되죠. 자주 움직이게 되면은 염증의 가능성도 있고 안 좋으니까, 가슴도 그렇지만 모든 보형물 수술에서 큰 원칙은 저스트 핏하게 내가 만든 포켓과 보형물이 굉장히 밀착되는 이런 느낌의 수술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런 보형물을 또 찾아야 되고, 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형물을 찾아서 쉐입에 맞게 카빙을 하는 거죠. 코뼈의 3차원적인 모양에 맞춰서 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 보형물은 이렇게 가슴 보형물처럼 딱 적합한 보형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환자분의 모양의 쉐입에 맞춰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조각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보형물 제거할 때 보면 그 보형물의 넓이 계산을 잘 못해서 넓이가 넓은 형태의 보형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쁜 코는 보면 미간 사이는 약간 좁아지면서 점점점 넓어지다가 코 중간까지 해서 다시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이런 모양의 변화선이 있거든요. 그걸 못 지키고 일자로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껍게 빡 분필 넣은 것 같다, 뭔가 일자로 빡, 그런 거는 사실은 보형물의 높이만 생각하고 보형물 넣은 거란 말이에요. 높아지기만 하면 돼. 사실 보형물은 그렇지 않거든. 바닥면도 중요하고 보형물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넓이, 보형물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걸 개인별 맞춤으로 잘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죠. 보형물 일단 모양도 중요하고 어디다 위치시킬 건가도 중요하고, 또 보형물이 어이없게 긴 경우, 그래서 코끝까지 보형물이 와서 압력점이 걸려서 코끝이 빨개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형물의 길이도 조절해줘야 돼요. 또 너무 짧으면 여기서 보형물이 끊어져서 보여. 그런 짧은 건 또 길이를 또 변화시켜서 연골 밑에 보형물을 숨겨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했는데 뭔가 티가 난다 그러면 재수술 받아보시는 건 뭐 추천할 만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보형물 수술이 가슴도 그렇지만 수술적인 테크닉 이런 거는 어느 순간 가면은 경지가 비슷해져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슴에서 어느 정도 지름과 높이와 부피를 가진 보형물을 넣어줘야 표현이 될지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코도 마찬가지. 공간을 방해했지만 이 사람한테 필요한 3차원적인 코 보형물의 쉐입이 어떨지를 예상하고 정확히 카빙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사실은 메인이 되겠죠. 옛날에 코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똑같아요. 그냥 보형물 L자 위에 비용고를 몇 개 붙여서 그대로 넣고 나오는 거예요. 획일화된 거죠. 그런 수술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코끝이 콧대랑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콧대는 가만히 있고 코끝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런 무브먼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적이나 기능적인 완벽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모양을 적절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코 안쪽 내부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도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잘 반영해서 수술로 표현을 해드리는 게 환자한테 미적 기능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다. 우리가 무조건 코가 매부리가 심해요. 그럼 매부리를 많이 깎아서 코를 많이 좁혀서 그럼 코를 조그맣게 예쁘게만 만들면 되냐? 그럼 그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기능을 무시한 수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도 사실은 기능을 좀 이해하는 수술을 해줘야 모양도 좋아지지만 환자가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형물이라는 거는 실리콘의 외피와 안에 내부에 있는 실리콘 코이시브 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제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외피가 찢어짐으로써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젤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형물의 파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 인체에 들어가면 피막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보형물을 싸는 섬유막, 굉장히 단단한 막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형물이 파손되고 그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를 피막 내 파손이라고 하고, 보형물 파손의 대부분이 피막 내 파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막 외 파손이라는 거는 피막까지도 찢어져서 실리콘이 피막 밖으로 나온 이런 경우를 피막 외 파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임파선, 지방, 세포들과 실리콘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임파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피막 외까지 파손되는 경우는 많이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압력, 과학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됐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손이 일어난 보형물들에서 설명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수술 중에 과도한 스트레칭, 그래서 보형물의 외피가 약해져 있을 경우, 과거에 캘러펀넬을 쓰지 않고 보형물을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집어넣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외피가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보형물의 인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수술 중에 어떤 날카로운 것에 미세하게 손상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첫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형물의 불량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제조 과정에서 어떤 윅 포인트가 있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윅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한 부형구축. 부형구축이 심하게 생기면 보형물이 여러 군데가 접히게 됩니다. 접힌 채로 좁은 공간에서 마모가 일어나면 접힌 부분이 점점 약해져서 그런 윅 포인트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어떤 환자가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그 환자의 어떤 예후나 치료 과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은 파손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손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술을 앞두신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릴 때 첫 번째가 1,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찾아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파손을 검사해 보시라고 제가 1, 2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 검사는 꼭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손이 일어났을 때 환자분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요. 일반적인 통증도 없고 가슴의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만졌을 때 촉감의 변화를 아마 느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파손이 됐을 때는 내 보형물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난 그래도 새 보형물을 넣어야겠다, 이런 두 가지 환자분들이 있어요. 제거를 하든 다시 보형물이 들어가든 남아있는 피막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그 파손된 보형물을 싸고 있던 그 피막은 결국은 실리콘에 노출이 한번 된 거죠. 그런 피막을 과연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겨놓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제가 피막을 많이 제거해보고 조직검사를 맡겨보고 육안으로도 보면 피막 상태가 일단 건강하지 않아요. 이 젤 상태의 실리콘이 노출돼서 이 섬유막과 오랫동안 접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도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일으켜요. 그 분자를 잡아먹으려고 유가종 같은 게 생깁니다. 오돌토돌하게. 주변에 당연히 염증 반응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로 잘 씻어내고 새 보형물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좋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에 피막은 제거를 하고 다시 깨끗한 환경에 보형물을 집어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파손율은 최근에 들어서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술적인 환경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서 보형물을 몸 안에 들어갈 때 외피에 손상이 닿지 않게 몸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이제 도입돼 있고, 두 번째는 보형물 회사들도 보형물의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파손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파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파손이 되면 인체에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이 확실히 된 보형물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코이시브 젤, 점도가 있는, 끈적 있는 고분자 물질의 방고체성 젤 상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한 이후로는 그런 질병의 발생 가능성들은 이제는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담 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의 유효기간, 교체 주기 이런 걸 환자분이 여쭤보시는데 미리 염려돼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물론 환자분이 걱정이 돼서 내가 20년 정도 썼으니까 바꿔줘야겠다, 그건 되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20년이 되면 멀쩡한데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슴 수술하고 나서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윗불룩이라든지 밑빠짐, 옆빠짐, 유방 합체증, 이런 수술 공간의 부적합으로 생기는 합병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 원장님이 엄청 열심히 논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있니? 그랬더니 아주 획기적이고 재밌는 논문이, 그것도 아주 유력지, 네이처 알아요? 네이처? 보형물에 관련된 논문이 이제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보형물의 선택의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이 보형물이 좋냐, 저 보형물이 좋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의사로서 어떤 기준을 갖고 딱 답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보형물들의 선택의 기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환자분들이 보형물을 선택할 때 지금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음이 안 좋았어. 나오겠지, 뭐 자막으로 해주겠죠. The surface topography of silicone breast implant mediate the foreign body response in mice, rabbits, and humans. 쥐하고 토끼 그리고 인체에서 이물 반응을 매개하는 데서 가슴 보형물의 표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굉장히 사실 유방 보형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체 보형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좋은 재료예요. 좋은 재료인데 항상 문제가 되고 궁금해했던 게 어떤 이런 면역 반응들, 그거를 과연 뭘로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논문은 표면을 처리함으로써 차이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멘토스무스, 모티바, 그다음에 알러간, 텍스처, 크게 이 세 가지 회사 보형물들 회사에게 제안을 한 거죠. 동물 실험에 쓸 수 있게 미니어처 보형물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했어요, 사실은. 토끼 같은 거대한 이 실험 동물에게는 실제 인체에 사용되는 보형물, 크기, 사이즈, 인체에 사용되는 보형물들을 실제로 삽입을 했고, 쥐 실험에는 이제 크기가 안 맞으니까요, 각 보형물 회사에게 미니어처 보형물을 똑같은 표면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캡슐의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캡슐의 두께라는 거는 그 구형구축류라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 표면 타입에 따른 피막의 두께를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고, 표면의 거칠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친다면 이 거친 면의 이 뎁스를 실제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친 면의 이 뎁스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ISO에서 스무스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보형물들 중에 스무스 보형물이라 하면은 멘토의 스무스와 모티바의 스무스 실크 타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고, 그 뎁스가 10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미터까지를 우리가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텍스처, 예전에 많이 쓰였던 단어죠. 거기에 포함되는 보형물들은 모티바의 벨벳 타입이라는 타입과 멘토의 실텍스라는 텍스처 타입, 이게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으로 구별이 돼 있고, 50 마이크로를 넘어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매크로 텍스처,
거친 표면, 대표적으로 알러간 보형물들의 바이오셀 타입들이 있겠죠. 이 논문을 통해서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낸 회사는 모티바의 스무스 실크 타입이에요. 결국은 4마이크로짜리가 제일 결과가 좋았다. 그런 얘기. 그렇죠.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4마이크로미터가 가장 피막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에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돌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약간 있는 게 좋고, 그렇죠. 약간 있다면 그 크기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는 논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에도 나오는 문구지만 4마이크로미터라는 이 러프니스가 가장 생체에 적합한 표면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대략 그 두께가 우리 몸에 있는 T셀의 세포 크기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논문에서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 실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데이터를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내 임상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저도 이제 수술을 오래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결과다. 가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결과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티바의 스무스가 아닌 걸 쓰면 이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이거는 이제 구형 구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형 구축이 굉장히 관심사고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도 내가 관심사다. 그런 부분이라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논문이겠고, 보형물은 단순히 구형 구축만 해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논문을 통해서 제가 특정 보형물 회사가 특정 보형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모티바라 보형물을 쓰면 구형구축이 다 좋다. 이건 정말 틀린 이야기거든요. 전에도 제가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구축을 예방하려면 수술적인 스킬이나 수술적 환경이 일단 80-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하고 같은 조건의 환자에게 수술을 했다면 보형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많은 수의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된다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환자분에게 보형물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는 의사가 막연하게 자기 경험뿐만이 아니고 논문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어떤 하나의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속 시원한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피막이 완성돼 간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피막이 두껍게 되시는 분들은 촉감이 떨어질 것이고, 피막이 얇게 만들어지는 분은 촉감이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겠죠.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지나 보셔야지 내 가슴의 촉감이 나아질지 나빠질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재수술을 하면서 제가 건강한 피막을 볼 이유는 많이 없겠죠. 되게 건강하지 않는 피막을 저는 많이 접하는데, 가끔 이제 건강한 피막을 볼 경우가 있어요. 피막이 얇게 잘 만들어진 경우들은 근육 위에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쳐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한 피막들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문제가 없이 계신 분들은 그런 피막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100%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피막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수술 환경이 깨끗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제가 충족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보형물 영향이겠죠. 그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지만 의사들은 느끼고 있고 실제로 논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세 가지 보형물 타입이 크게 있습니다. 아주 거친 표면이 있고요, 스무스 표면 보형물이 있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노 텍스처라고도 할 수 있고 실크 타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세 가지 종류가 이제 가장 많이 있어요.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순서대로 피막이 두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면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섬유질을 많이 만들어서 껍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피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염증 세포들이. 왜 그럼 얘는 이게 이렇게 많이 붙고 얘는 이 정도 붙고 얘는 이렇게 붙느냐? 면역 세포 중에 T셀이라는 게 있어요. T셀.
세포를 파괴하고 잡아먹는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레귤레터리 T셀, 조절하는 T셀이라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달라붙어서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려고 하면 이 레귤레터리 T셀이 와서 너희들 좀 너무 심해, 조절해 라고 하는 세포인 거예요. 이 세포가 작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막은 얇아진다는 거죠. 어떤 보형물 표면에서는 조절하는 T세포가 활동이 많아져서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나지 않게 조절을 해주더라. 그런 논문이에요. 이 레귤레터리 T셀이라는 세포가 원래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요즘 상담드릴 때 꼭 말씀드려요. 재수술 결과를 좋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100% 피막 제거가 선제 조건이라고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피막 제거만이 다가 아니고 피막 제거를 한 공간이 깨끗하고 출혈이 없어야 돼요. 더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피막 제거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재수술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본인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힘들고 거기에 보형물을 넣어서 좋은 결과를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일부를 떼거나 지저분하게 뗄 거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낫다. 100%를 떼고 깨끗하게 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수술이 되면 환자분 통증이 별로 없어요. 주변 조직 건드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돼야지 결과가 좋은 거예요. 많죠. 뭐 양쪽이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흔하고, 정말 학교 교과서에서만 들어봤던,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브랜드의 보형물. 한 번은 보형물을 꺼냈는데 보형물이 색깔이 까만 거예요. 식염수 보형물이라고 환자는 알고 있는데, 수술하다 보니까 안에 까만 게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정말 식염수 보형물인데 까만 물이 들어있는 거죠. 환자는 통증도 느끼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이렇게 맛은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향을 맡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진정하게 사람 맛을 봤어야지. 맛을 봤어요. 맛을 봤으면 확실히 알았을 텐데, 추측으로는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소독약을 같이 섞어서 넣으신 것 같아요. 식염수는 새 나오니까 주변부에 소독약이 퍼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의사 선생님만의 어떤 뇌피셜? 실은 그게 근거 없는 시도죠.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15년 이상 보형물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가지고 계셔도 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첫 번째는 이제 15년 전에 수술 기법들 발전되지 못했고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돼서 수술 공간 자체가 부적절하게 좁거나 너무 근육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과도한 구축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수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니까 결과들이 미흡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보형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일단 식염수 보형물도 파손이 된다든지 비닐팩처럼 만져진다든지 이런 촉감 부분에 문제들이 태생적으로 있는 보형물이었고, 그러니까 20년이 넘어갔는데 내가 실리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써서는 안 되는 실리콘 보형물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우코닝사의 액상 실리콘 젤 보형물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교체나 제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죠. 거울은 증상이 없어도 여러 번 피막 제거해보지만 증상이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피막을 열어보면 안에 염증 물질이 뭐 꽉 차 있다든지 실리콘 젤이 터져 나와 있다든지, 그게 이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어떤 증상이 확 발현될 정도로 그런 게 아닌 게 만성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아무리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초음파를 전문의한테 보시고 제거나 교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하는 보형물들도 10년이 지나면 그런 위험이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요즘은 수술할 때 환자분들에게 제가 꼭 하나 추가드리는 게, 유일하게 이제 환자분이 걱정하셔야 될 거는 보형물의 파손이다. 2, 3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체크 받으시고,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체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건을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파손율로 봐요. 나머지 부분은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포션이 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보형물을 써도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을 못하면 구축은 거의 오는 거거든요. 파손은 수술 중에 다치지만 않았다면 파손율은 전적으로 보형물 내구성, 퀄리티 문제인 거죠. 최근에 나온 보형물들은 굉장히 파손율이 낮아져 있어요. 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떤 보형물의
파손율이라는 거는 결국 그게 좋은 보형물이 갖춰야 될 좋은 조건인 거죠.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 적어도 15년이 넘었다. 당시의 수술 기법들도 좀 안 좋았을 가능성도 높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보형물 자체도 한계가 있는 보형물들을 몸에 가지고 계시니 반드시 재수술하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초음파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리 들어졌다고. 그렇죠.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정확하게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아메리카 대륙 중미라고 하는데 두 대륙을 이렇게 연결하는 무슨 일로 갔다 오셨는지. 모티바 보형물 회사에 보형물을 만드는 공장이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더 준공을 해서 제2공장 모티바 관계자들 전 세계에 있는 의사분들 이렇게 초대받아서 공장 준공식 같은 거죠. 전 세계에서 가슴 수술하는 의사들이 다 다 온 건 아니죠. 의사로는 많지는 않고 저랑 우리나라에서는 연대 성형외과 주임 교수님 노태석 교수님이랑 공장도 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왜 사는 왜 원장님 왜 가신 거죠? 글쎄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왜 원장님을 초대했을까? 제가 제일 한가해서 그랬나? 일단은 제가 글로벌 KOL이라고 해서 모티바 보형물을 많이 쓰고 또 해외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의사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선정이 됐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의사 느낌. 엠버서더? 그런 거를 원하겠죠. 근데 다른 부분 또 쓴다? 다른 보형물도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하셨는지. 2, 3일 갔었는데요. 모티바 회사의 대표 JJ라고 그러거든요. JJ 자택에 초대해서 저녁을 했었고 자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음날은 이제 준공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행사하고 또 이렇게 견학. 상당히 느낀 거는 공장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깨끗하고 선진화된 공장 단지 내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바이오 기업들의 공장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들이 있는데 모티바도 같이 이런 공장 단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깨끗한 환경에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왔어요. 모티바2 보형물이 아마 곧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된 거는 젤들은 큰 변화는 없지만 겉을 싸고 있는 우리가 껍질이라고 그러겠죠. 껍질이 본인들은 이제 슈퍼 실리콘이라고 해서 훨씬 더 단단한 새지 않게 어떤 압력에 있어도 그 실리콘이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외피가 만들어져 있는 모티바2 보형물이 그러면서도 이제 소프트하게 곧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번에 코스타리카 갔던 노태석 교수님이 임상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형물은 나와 있고 곧 이제 출시를 앞두고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각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는 아주 좋다. 교수님 이야기로는. 그러면 지금 모티바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나오면 신형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구형으로? 아마 나오는 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 임상 결과가 나오는 걸 또 발표가 있을 거예요. 들어봐야겠죠. 또 이미 외국에서는 쓰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외국 써보신 분하고는 강연을 듣고는 왔어요. 매우 좋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모양이나 젤의 성상, 크기 이런 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젤이 파손되지 않는 위험성은 더 좋아졌으니까 새 제품이 나오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새로 나왔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해도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틀은 보형물이라는 거는 재료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어느 회사 보형물이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실리콘 젤, 겉으로 싸고 있는 것도 실리콘. 그러니까 재료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다른 리액션, 면역학적인 어떤 염증 반응이 새로운 게 나타날 건 없는 거죠. 써오던 재료니까. 많이 비싸게 나오겠죠. 그러겠죠. 모티바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형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래 있어도 형태를 잘 유지하고 인체 내에서 파손되지 않는, 파손이 안 될 수는 없지만 파손율이 낮은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모티바가 이제 타사 보형물보다는 파손율이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모티바가 10년 데이터들을 논문을 통해서 다 내고 있는데 파손율이 0.2, 0.3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오고요. 또 모티바2가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파손율이 모티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많아진 것 같아요. 초음파를 한번 해본다든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고용물 영향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수술 방법들,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된 케이스가 많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파손이 많은. 파손이 응급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 파손이 응급인가요? 파손은 응급 수술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막 시간을 다투는 응급 수술은 아니라는 거죠. 괜찮은 거는 아니지만 발견이 된 이상 재환자분들한테 미루지는 말라고 그래요. 아주 늦추는 권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 사용했던 보형물들이 비교적 얇았다. 젤을 싸고 있는 바깥쪽 껍질이 약하니까 파손율이 높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충전율이 낮았다. 충전율이라는 거는 200cc라는 공간에 다 넣지는 않는 거예요. 190, 180. 풍선에 빵빵할 때보다는 조금 덜 넣으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충전율을 100%라 하지 않았던 보형물들을 과거에는 많이 생산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접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인체 내부에서 파손율이 높아진 거죠.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파손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은 거죠. 요게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수술장에서 이미 닫혀서 보형물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10년 정도 되면은 파손이 높게 나타났을 거라고 봐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될 이 성형 괴담 중에 하나죠. 누가 만져서 막 터졌다 뭐 이런, 내가 넘어져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단순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형물이 내구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위에서 압력을 눌러서 견디낼 수 있는. 코끼리가 밟아도 안 터진다고 제조사에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손은 아주 작은 구멍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압력에 의해서 나오려고 하고, 그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보형물 껍질이 여러 층으로 막 조각이 많이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젤이 묽어져 있어요. 피가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에서 변화가 생기면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간 가슴의 촉감이 부드러워져요. 젤이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모양이 바뀌어요. 커진 것 같다, 밑으로 좀 빠진 것 같다, 옆으로 빠진 것 같다. 뻐근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데 파손에 환자분들은 그걸 느끼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통증도 없고 단순한 뻐근한 걸로 파손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파손이 있으면 거의 제거를 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젤이 피막에 노출이 되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피막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피막 제거라는 걸 100% 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원 스테이지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초음파를 보고 피막 상태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피막 제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제가 피막 제거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환자분에게 건강상에 이익이 되는 분들, 파손은 제가 절대적으로 피막 제거 하시라고 해요. 파손 됐는데도 피막이 건강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젤 상태의 실리콘이 세포하고 닿게 되면 우리 몸은 활발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계속 염증 물질도 내고 물도 만들고 물처럼 녹여서 내가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래 놔두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최근에 초음파 보면서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보형물 괜찮나요? 라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거나, 또는 이제 가까운 성형외과에 가시면 언제든지 초음파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젊은 아가씨들은 유방암 검진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최근 보형물을 했다? 그래도 10년 파손율이라는 게 모티바 같은 거는 0.2, 0.3 굉장히 낮긴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더 좋겠지만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